속도로 바다를 장악한다. 빠른 속도와 민첩한 기동력으로 연안 방어를 책임지는 고속정. 고속정은 해군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개발도상국에선 실질적인 주력함 역할도 맡는 함정이다. 40노트에 달하는 빠른 속도, 대잠 탐지기와 공격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목표물에 접근해 가장 먼저 공격과 방어를 담당한다. 고속정이 최고의 전력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다양한 공격무기를 장착해야 함에도 속도와 기동성을 위해 선체가 가벼워야 하며 동급 함정의 공격을 받더라도 한 번에 침몰되지 않는 내구성도 갖춰야 한다. 공격력과 방어력을 모두 갖추고 바람처럼 질주하는 고속정. 세계의 모든 함정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로 꼽히는 40노트급 고속정 개발에 도전장을 던진 대한민국 조함 장교들. 함정 개발의 경험도 함정을 만들 전담 조직도 없었던 40여 년 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바다 사나이들의 패기와 열정이 공개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나라 고속정 개발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선박연구소 소장, 한국기계연구소 소장, 대한조선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 선박 연구 개발 및 조선산업 발전을 이끌어오신 김훈철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훈철입니다. 함정과 해상무기체계 전문가이시죠. 국방과학연구소 해상무기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함정 및 해상무기 체계 연구 개발을 수행해 오신 송준태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군 기술장교로 진해 해군공창에서 수중익선 및 어로지도선 등 고속정 개발 건조에 참여하셨고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신 양승일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슬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고속정의 이제 설계까지 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추진기관은 어떻게 선정됐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돈도 마음대로 못 쓸 것 같고요. 또 그래도 당장 이제 북한의 이제 고속정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게 있게 되니까 이 추진기관의 성능은 양보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추진기관을 선정했는지 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결국은 지금 무게가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기관이라는 게 많은 출력이 있으면서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이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 독일, 영국, 불란서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미국 거는 일찌감치 안 되고 미국은 무거워요, 엔진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붙은 거는 독일의 소위 요즘 벤츠라고는 그 같은 회사입니다만은 머세드 벤츠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나피에 델틱이라고 하는 영국의 회사가 있어요. 나피에 델틱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이 3개가 있는데 이 엔진이 조금 더 무거운 데다가 냉각수를 물을 쓰는 게 아니고 그리세린을 써요. 그리고 이 기울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페델틱을 안 쓰고 벤츠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벤츠를 쓰게 돼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걸 전부 다 이하동문이 된 거예요. 그 벤츠가 장사를 많이 한 겁니다. 물론 저희가 배를 질 때 마지막 엔진 하나는 다른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주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급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잘했는데 그 사람들도 장사 잘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벤츠 엔진이 아주 우수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우리는 못 만듭니다. 이런 엔진은. 그 베끼지도 못해요. 보고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엔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이 무기개발사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설계도 오면 없는 상태에서도 시제품을 만들고 해갖고 왔는데도 설계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벤츠 엔진은 아직도 그게 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이군요. 예. 근데 김 박사님 회고록을 좀 읽어보니까요. 이 중량 제한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쓰고 계시거든요. 우선 이제 함정에서 이 중량 제한이 어떤 것이고요. 당신 어떤 점에서 이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 배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강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는 적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밑바닥은 반듯하고 그러니까 이 충격에 견뎌야 되겠고 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 무게를 다 빼고 나면은 이제 엔진이 큰 엔진이 3개나 들어있으니까 그걸 무게를 다 빼고 나면은 결국 배 무게는 한 15톤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하고 무장은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무거워지면 이거를 무장이나 기름을 못 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선형하고 무게에 대한 그 부담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철판을 우선 6mm로 하고 6mm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올라가는 무장을 우리 서상원 연구원이라는 분이 거기 배 타가지고 올라가는 걸 전부 다 달아요. 100g, 20g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배가 지금 현재 무게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제약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중량 제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배가 또 균형감 있게 가는데 이제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제 이 어로 지도선 설계팀이 이제 3가지 중요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이 3가지를 조금 공히 나눠서 조금 설명을 좀 주시죠. 예. 그 보고서를 3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보고서는 이제 이 배는 이거는 시작점이고 그러니까 이 배를 앞으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고쳐서 이렇게 쓰십시오. 이거는 그 계략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게스터빈으로 고치시오. 예를 들면 그래도 속도를 어떻게 올리시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2급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제가 했는데 2급 비밀로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못 봐요. 제가 마음대로. 비밀이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급 비밀부터는 저는 잘 몰라요. 양 박사가 주로 했어요. 3급 비밀이 있고 계산서가 있습니다. 3급 비밀은 이 시작점에 대한 모든 재원이에요. 그림도 들어가고 뭐 배치도 들어가고 무슨 성능 시험도 들어가고 하는 이 배에 대한 줄줄줄줄 한 것에 이제 저긴데 그건 3급 비밀로 되어 있고 그건 보통 유행입니다.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쓴 양반들이 다 다른 분들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한 것이 계산서인데 이거는 진짜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 계산서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헤쳐나가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걸 담은 겁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거를 공표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다가 이제 좀 제가 이런 그 못된 짓을 가끔 하는데 공표하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걸 전부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조선학도들로서는 이 계산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배를 설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배를 설계할 때 이거를 교과서로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대로 베낄까 봐서 굉장히 고심을 한 거예요. 그 고심을 해서 하는 계산서가 사본이 있느냐 해서 있다고 그래서 참 즐겁습니다만 이건 비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대외비로 되어 있나 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또 세 개의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요. 양 박사님, 뭐 이 중에서 아까 뭐 상급 비밀 또 계산에 관련된 부분 좀 말씀 주셨는데 또 어떤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보고서 중에 세 번째 보고서인데요. 세 번째 보고서는 사실상 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부록이라는 형식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냥 비밀 등재가 안 된 것이죠. 그 세 번째 보고서에는 어로지저선 기본 설계를 위한 그 모든 계산 과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에 관련된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당시의 계산 시에는 그 김은철 박사님께서 특별히 확보해 주신 그 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구실에서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 수동 계산기입니다. 캘큘레이터. 지금 말하면 이제 뭐 디지털로 이렇게 계산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게 없던 시절입니다. 손으로 어떻게 하면서 이면 두 바퀴 뭐 이렇게 하는 계산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공대에서는 슬라이드 룰이라는 그 수동 계산자가 있습니다. 수동 계산척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약간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 캘큘레이터는 굉장히 정확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 중에는 이제 어로지저선의 배수량, 뭐 중량, 안정성 등 정력학적인 그런 계산도 했고, 또 어로지저선이 이게 선체 저면이 활주형이기 때문에 항주시에 약간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주시에 얼마큼 뜨고 또 이것이 자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은 그 김은철 박사님이 주신 그 일국의 페이퍼를 보고선 나름대로 해석한 과정도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어로지저선이 이제 파랑 중에서 어떻게 운동 현상을 보여주느냐, 선의 반경 등 조정성이 어떠냐 하는 것도 계산해서 수록을 했었죠. 이 보고서에는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고속선에 적합한 그 뉴턴 레이더형 단면을 가진 프로펠러가 등장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논문을 갖고 그 이 프로펠러의 특성을 좀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보고서에는 하여간 이 계산에 관련된, 해석에 관련된 모든 과정이 표라든가 공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방금 이제 소개해 준 두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제 이 우리 함정 개발사, 이 결국 이제 여기에 있어서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좀 담을 것 같은데요. 송 박사님, 이제 우리가 이제 함정 개발사에서 이 작성된 보고서가 또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지, 또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중요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또 나중에 좀 해석을 좀 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 송 박사님하고 양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죠. 뭐 선박도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어떤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은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겨내서 성공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알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시스템을 개발에 성공했다 할 때는 그 노하우를 사실 반드시 잘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그것이 기술 축적이 되고 다음에 발전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 시제품하고 도면만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뭐 어떤 면은 아직까지도 그런 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 아주 오래전에 한 5년 전에 어로지저선을 개발 건조하시면서 그 내용을 지금 양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서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공개했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노하우라고 하는 이 부분의 전수라고 하는 것이 이후의 기술 발전에도 우리나라 방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양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비밀 등재된 보고서 두 종류는 다음에 이제 그 다른 함정 기획할 때 한정적으로 활용됐겠지만은 부록으로 발간된 보고서는 후에 해군의 함정 설계하는 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이드북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정말 많은 기여를 한 것을 알고 여기에는 물론 연구 책임자이신 김은찬 박사님께서 그 후일을 위해서 아주 공개를 결정한 것은 대단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박사님이 근데요, 이런 보고서가요, 예. 외국에서는 또 좀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외국서 보고를 만들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3B다, 2B다, 뭐 대위다 말씀하셨는데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비밀 분류를 해서 외국의 경우는 자기네 볼 때 조금 이거는 다른 나라에 가면 안 된다는 건 2B 내지 3B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학회지에 발표된 정도 수준에는 숫자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걸 개발했다 하면서도 정확한 숫자는 다 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뭐 당연히 보고서를 만들고 또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도 그 디자인 노트 또는 디자인 메모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것도 다 기록을 해서 버리지 않고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또 사례가 또 있었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95년 유네스코는 인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기록물들을 선정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세계의 기억으로 불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사업이다. 그중 우리나라가 등재한 기록물은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모두 13건. 이는 세계에서 4번째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다. 우리가 중국을 앞설 만큼 세계 기록 유산을 많이 등재한 것은 기록의 나라 조선이 있어서 가능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의 역사를 편찬한 조선 왕조실록. 1893권 888책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이 실록은 500년 가까이 왕과 그 주변 관료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했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국가 공식 기록물이다. 역시 조선 왕조의 작품인 승정원 일기는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2억 4천여만 자의 기록물로서 그 양이 중국 25사나 조선 왕조실록을 훌쩍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기록물이다. 조선은 그야말로 기록의 나라였다. 궁궐에서 생산된 국가 기록물도 엄청났지만 난중일기, 동의보감, 자산어보처럼 전쟁 중이거나 귀향 중에도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궁궐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평민까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며 더 나은 길을 모색했다.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기록 문화 덕분에 조선은 특유의 실용성을 유지하며 500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기록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미래의 힘으로 되살리는 힘이다. 우리 함정 개발사에도 그런 예가 있다. 1972년 3월에 완성된 키스트보트. 우리 해군 최초로 실전에 배치돼 바다를 누볐던 선체는 이미 오래전 퇴역했지만 이 고속정은 우리 해군에게 보물과도 같은 기록물들을 남겼다. 바로 키스트보트 건조 후 작성된 3건의 보고서다. 함정을 만들어 본 경험은커녕 해군 내에 함정을 건조할 부서조차 없었던 시절, 오직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만든 함정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키스트보트를 건조한 젊은 조함 장교들.
이들은 이후 또 다른 함정을 건조할 후배들이 자신들처럼 무에서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와 시운전, 시험 과정은 물론 방대한 계산 자료까지 꼼꼼한 기록물로 남겼다. 이 보고서는 이어진 학생호 건조 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건조 과정은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며 그 중에서 성공만 집약한 것이 최종 결과물이다. 하지만 누군가 그 과정을 기록한다면 건조 과정의 성공뿐 아니라 모든 실패의 경험마저도 소중한 보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좌절했던 모든 경험까지 기록으로 남겨 돈 주고 살 수 없는 미래 전략을 마련한 키스트보트 개발팀의 지혜. 우리 방위 산업계 전체가 물려받아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1970년대 이제 약속대로요. 6개월 만에 이제 기본 설계도를 완성하고요. 이제 해군 공청에서 이제 시작정 건조에 이제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고속정의 시작정을 이제 건조하는 것도 아마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좀 난관이 좀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김 박사님하고 양 박사님 이제 어떤 일들이 좀 기억이 나는지 이번에 양 박사님이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이 설계를 마치고 1971년 초에 그 건조를 보안 유지 차원에서 진해 해군 공청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책임자이신 김일철 박사님께서 연구비 중에 일부를 해군 공청의 조함시장이신 박수영军형께 배분해 가지고 건조를 진행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스트에서는 이제 71년 2월 달에 장석 연구원을 연구 책임자, 건조 책임자로서 파견을 하였습니다. 당시 해군 공청에서는 건조 경험이 거의 없어가지고 건조에 관련된 업무, 예를 들면 뭐 상세 설계, 공작도 설계, 건조 계획, 품질 관리, 중량 관리, 시험 평가, 기능 인력 교육 이것도 다 건조 책임자가 처리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창 연수실에 교실이 있었는데 그 교실을 설계 사무실로 잡고 설계 관련돼서 서상원 연구원이 또 합류했고 공창 설계과에 홍강식 계장, 정현박 계장 등 그 문관 몇 분이 있어 또 설계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장 건조 관련돼서는 공창의 채광등 소위가 좌보도를 전달하고 인력을 좀 동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채광등 소위는 해군 입대 전에 대한조선공사에서 현장 기사 경험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로지조선 건조에 아주 적절한 적기에 도움을 많이 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판의 그 현도 작업, 그리고 현도 작업이라는 것은 강판을 이제 선체에 맞게 이렇게 그려서 잘라내는 것이죠. 현도 작업, 그다음에 배 모양처럼 이렇게 곡면을 가공하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건조 공법으로 등장한 그 블럭이라 해서 큰 그 덩어리로 건조하는 거, 이것 등은 공청에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최소위가 좀 대한조선공사의 그 숙련공을 좀 일부 초빙해서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로지조선의 갑판이 무게 조정하느라고 갑판을 알루미늄 재료로 정했는데 알루미늄 재료를 그 당시에는 미그 용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좀 불량으로 돼서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조선 그 기자재를 수입을 했는데 고속정에 맞지 않게 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걸 좀 다시 좀 수급하느라고 일정의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죠.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40나트급 고속정을 그 시설 장비가 좀 미비하고 경험이 좀 부족한 그 진해 공장에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좀 뭐 시행착오를 할까, 뭐 시공 일부 불량이랄까 이런 것을 좀 초래되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초래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이 품질 불량 성능 저하 요인을 좀 제거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고속선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긍지로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또 예정된 그 완공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일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팀은 물론 현장의 건설팀들이 밤낮으로 좀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추가를 하나 할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본인 얘기를 지금 뺐는데 양 박사가 요즘 단어로 쉽게 얘기하면 양 박사 중입니다. 해군 중인데 해군 중인데 아마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뭐 22이나 됐겠죠. 그런데 조선소 소장을 한 거예요. 그 공창에서.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나와가지고 설계도 본인이 지금 아까 뭐 캘큘레이터 이거 얘기했는데 모든 계산은 자기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 본인이 계산을 가장 많이 했고 그다음에 조선소도 본인이 거기서 소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는 뭐 조선공사에서 와서 용접도 하고 무슨 뭐 잘못해가지고 뭐 하고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 일을 끝내는데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말씀이십니다. 예. 여튼 뭐 아니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직접 좀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혹시 뭐 그 배가 완성이 될 때까지 또 다른 난관은 좀 없었습니까? 지금 여기 알려져 있지 않은 거지만은 공창에서 함으로써 유리하게 된 게 이제 무장도 해군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재 같은 것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지만은 공창에서 해군이 따로 조달해서 올라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설계비 1,000만 원 받은 거 외에 저희도 과기부에서 돈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프로젝트를 하니까 해군에서도 좀 내고 과학기술제도 좀 내고 너희들 열심히 해 이렇게 다 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까 박선영 씨라고 그분이 이제 물론 해군의 대표지만은 그 유병봉 제독 밑에 있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뒤에서 다 밀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된 겁니다. 두 분 역시 또 이 시작정 건조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계산과 또 여러 가지 또 난관을 극복하셔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 텐데요. 이제 드디어 1972년 이제 배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시운전을 하셨다던 개발자로서는 이제 굉장히 무척 떨리는 순간이 바로 이제 이 순간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운전 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함께 시승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양 박사님께서 조금 해주시죠. 대통령 가까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보고가 됐죠. 그 후에 마산에 있는 코리아 타카마 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이 배를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이제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의 길이를 좀 4m 늘리고 또 엔진이 3대였었는데 그걸 2대로 줄이고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엔진을 이제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선속을 40나트에서 37나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배가 양산되기 시작했었죠. 그 후에 듣기로는 이 급의 고속정이 동남아시아 국가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에 수출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로조선 개발이 나름대로 확장됨으로써 조선소는 나름대로 좀 건조 실적이 늘어서 돈을 벌고 해군은 나름대로 함정 체계를 좀 더 강화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코리아 타코마에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전무로 계셨던 이성진 전무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1972년도에 시운전할 때 엔진의 그 과열 현상을 우리가 굉장히 좀 신경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 과열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프로펠러도 조종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코리아 타코마의 이성진 전무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엔진에 들어가는 흡입구, 우리는 보통 C체스트라고 부르는데 C체스트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엔진이 과열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시운전 시 알았다면은 그렇게 프로펠러를 조종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철 박사께서. 그 시운전을 하게 되면 원래 그 이제 영어로는 빌더스 트라이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배를 만든 사람이 우선 시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같은 해군이지만은 공창에서 만들었으면 공창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함대 사람들 보고 이거 괜찮아요? 이러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송 박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거 잘했어? 그러고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하게 되는데 요즘 같으면 GPS를 씁니다만 그때는 마일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1마일 간격에 그 망원경을 달아놓고 배가 여기서 지나가가지고 이쪽에 지나갈 때까지 스톱워치를 써요. 그래가지고 요 경과 시간을 보고 이게 몇 초 걸렸으니까 속도가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해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여러 번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 빌더스 트라이얼에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끼리 하다가 나중에는 내나 제가 있던 미국 해군 연구소에 그 이제 데이비드 테일러 모델 베이슨이라고 그런 적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같이 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 주로 이 부분은 이제 독일 사람도 타고 근데 이게 하는데 애로사항이라는 게 엔진 하나가 한 18노트 정도의 활주를 하는데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20노트 올라가라고 하면 자꾸 더워지는 거예요. 엔진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못 올라갑니다. 근데 30노트 이렇게 고속으로 되면 괜찮은데 도중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잘못하면 엔진이 깨질 것 같으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에러를 많이 먹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양 박사가 주로 했습니다만은 프로펠러를 좀 개조도 해보고 그 프로펠러를 개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방법이라는 게 조금 잘라내는 겁니다. 끝을. 그러니까 조그만해지죠. 이제 해가지고 시운전을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그 결과가 한쪽으로 가는 거는 뭐 39노트인가 얼마나고 한쪽으로 가는 건 뭐 41노트인가 뭐 나가지고 평균해서 39.4인가 뭐 얼마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경제수석이 오원철 씨로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보를 쳤습니다. 시운전 이제 배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전보를 친 거예요. 그게 대통령 지시각서 이행에 대한 보고를 한 겁니다. 물론 전보 쳐놓고 올라갔죠. 청와대에 그냥 전보만 치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전보를 친 거예요. 39.5나트 했더니 오은철 씨가 또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40노트구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40노트로 우리는 성공한 걸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게 결국 대통령 프로젝트의 철선으로 118톤, 120톤 정도의 배를 만들어서 40노트를 달성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승한 일도 있었다는데 그건 어떤 일이에요? 그거는요. 이제 대통령의 그 행적은 1급 비밀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중에 말만 들은 거지.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정확하게
모든 VIP들이 다 왔어요. 와서는 배도 보고 뭣도 보고 그냥 그러고 가신 겁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배를 이해하는 건 아니고 이걸 맞는다고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와서 보고, 처음에는 이런 배를 짓는지도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조그마한 거지만 이렇게 보고 가신 겁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국가연에 이제 근무하시던 이제 송 박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그 당시 이제 고속정을 평가하시고 이제 보고서까지 작성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국가연이 어떤 성능 시험을 수행했고요. 이제 그 결과 이제 어떤 보고서를 쓰게 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함정이 건조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건조자 시운전, 빌더스 트라이라고 해서 건조한 분이 시험을 하고, 그 배를 인수해서 갖다 쓸 해군이 인수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요것까지는 다 시운전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해군배가 딱 되고 나면 두 가지 성능 평가 시험을 합니다. 하나는 특수 성능 시험 평가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함정 성능을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전 성능 시험 평가라고 해서 뭐 포도 쏘고 이래서 실제 이게 작전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네 단계의 이제 시운전 시험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연이 70년 8월에 창설됐습니다만은 71년에 이제 비로소 실제적인 일을 하는데, 71년 8월에 국방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가연은 배를 짓지 말고 해군이 짓는 배 또는 뭐 어로지선 같이 어떤 기관이 짓더라도 시험 평가만 하도록 아예 임무가 부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로지선을 막 질 때에는 그러한 지침만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뭐 영어로 하면 셋업이 돼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로지선의 경우 우리 김은철 박사님이 또 미 해군과의 관계도 좋고 해서 그 시운전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특수성능 시험평가 일부도 다 같이 해버렸어요. 그게 셋업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 해군에서 그 전문가, 아주 평생 그것만 한 그 시험평가 전문가하고 장비를 전부 가지고 진해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로지선을 개발한 개발팀하고 미 해군 전문가 팀이 그 특수성능 시험평까지 다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연은 그 작전 성능 시험 평가만 했습니다. 어로지선의 경우. 그래서 이제 함포도 쏘고 레이더 시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단 끝나고 나서 학생호라는 게 이제 연달아서 해군에서 짓는데, 그때도 이 미 해군이 전문가하고 그 장비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학생호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특수성능 시험하고 작전 성능 시험 완전히 주관하게 됩니다. 어로지선하고 달리. 그래서 저는 이제 해군을 예편하고 71년 이제 5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로지선 성능 시험 평가하고 학생호 성능 시험 평가가 제 주 업무가 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함정 성능 시험 평가 기법하고 장비 운영하는 법을 다 전수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김 박사님이 늘 칭찬해 주셨지만 덕분에 그 성능 시험 평가에 입문을 하게 돼서 이제 어로시연 성능 시험 평가 보고서 발간을 했고 또 학생호도 발간을 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험 평가 보고서가 아니고 그 미 해군이 준 자료를 가지고 함정 성능 시험 평가 그 지침서, 그다음에 작전 성능 시험 평가 지침서라는 그 기술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간을 한 이후부터 그게 토대가 돼서 국내에서 개발한 함정에 대해서는 이제 미 해군의 도움 없이 국내 독자적으로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아주 그 함정 성능 시험 평가를 이제 전수받아서 우리 것이 된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마일포스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마일포스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등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흑암, 백암. 요게 등대가 있는데 배도 물론 속도를 측정하는 계기가 붙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와가지고 그 등대의 간격을 전자장비로 아주 정확하게 0.5334 헬입니다. 정확히. 그걸 아주 정밀하게 측정한 사람이 미 해군 그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왕복을 해서 시간을 딱 재면은 속력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그 속력을 가지고
그 배에 달린 속력 측정기 EM 로그라고 그러는데 그걸 캐리브레이션 한다고 그러죠.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로지더선 학생을 통해서 우리나라 함정의 속력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술을 전수받았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GPS 기술이 발전돼서 흑암 배감에서 더 이상은 시험을 안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함정은 전부 거기서 시험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면 왜 미 해군이 그렇게 도와줬을까 하는 의문을 저도 갖고 있었고 많은 분이 갖고 계셨는데, 197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고속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도 고속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70년대 초에 고속정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에서 고속정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발한 고속정에 대한 그 성능평가제를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보내서 시험평가를 굉장히 친절하게, 저희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같이 해주는지. 그래서 잘 했고, 이제 우리는 시험평가 기술을 이어받았고, 그분들은 필요한 자료를 얻어갔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한국과 미국의 아주 양쪽 나라의 윈윈이 된 좋은 사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속정은 이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이제 함정인 만큼요. 이제 이 무장도 갖추었을 텐데요. 김 박사님, 그 당시 이제 어떤 수준의 무장을 갖추었는지, 또 이제 그 과정에 또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런 배라는 게 되게 짐을 예를 들면 한 20톤 실 수 있다. 그러면은 기름은 얼마를 싣고 나머지 무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치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이런 무기도 달고 저런 무기도 달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송 박사께서 이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요즘 해군이 좋아하는 배들은 대개 미사일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없었고, 우리가 이 고속정을, 이 시작정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40mm 포인데 수동으로 작동하는 배가 포가 하나 있었어요. 헌 거, 낡은 거. 그거를 이제 앞에다가 달고 거의 맞질 않습니다. 파도가 있어서 배가 까불까불하면은 아무리 능수능란한 포수라도 그걸 맞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달고 뒤에는 20mm라고 이 기관총입니다만은 자동 기관총이 있는데 그걸 달고 양쪽에는 발칸포를 달았어요. 발칸포라는 게 그 공랭식으로 되어 있고 총열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전기 신관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쏘는 겁니다. 상당히 육상에서는 무서워요. 근데 양쪽에다 그걸 달고 그런 정도로 해서 했다가 나중에 제가 그 육본부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한 것이 함포의 그 해상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함포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요. 그 쓰는 재료가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녹이 안 나야 되고 전기 같은 걸 못 쓰고 바다 위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상포를 갖다 써야 되는데 이거를 해상에서 쓸 수 있게 고치자. 그거를 그때 송 박사도 거기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좀 해. 그래서 저는 이거 좀 해 하고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후에 가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다 끝났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포를 자동화를 해가지고 포가 바다에서 배가 까불까불해도 포가 이렇게 목적하는 곳을 떠나지 않도록 자동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또 완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들이 대개 자동 조정을 하는데 그게 아주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 진해에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낸 게. 근데 이걸 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걸 몰라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식입니다. 예, 송 박사님 말씀 주시죠. 예.
그 발칸포라고 해서 육상에서는 아주 유명한 20mm 함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배에다 실도록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저는 물론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진해의 그 해군 무기 연구개발 본부가 바로 그런 걸 하라고 그래서 조함 사업은 해군이 하고 너희들은 무기 체계만 개발해라 그랬는데 그걸 처음 초대 청장으로 오셔서 그 방향을 완벽하게 셋업해 주시고 뭘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분이 김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저 실무자들을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연구 개발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김 박사님의 공을 좀 치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훈훈해지는데요. 이끌었던 이제 단장 리더의 입장, 또 각각의 역할을 해줬던 또 과학자들의 입장, 정말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고속정 개발이요, 우리나라 이 그 국가 안보와 방위 산업, 특히 이제 함정 개발사에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나와주신 이제 세 분의 패널께서 이제 마무리 소감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일 박사부터 해주시죠. 이 어로지선을 개발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속도 40나트의 그 벽을 우리가 좀 넘으려고 도전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로지선을 함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얻었다고 보고, 또 어로지선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우리 해군의 우리나라의 그 함정, 고속 함정을 좀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반을 좀 갖췄다고 보고, 특히 그 해군에서는 이후에 조함 병과와 조함 조직이라는 것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 함정을 우리 능력으로 구축하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송준태 박사께서. 예, 그 70년대가 사실은 해양 안보가 가장 그 불안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군 공창에서 자주 국방에 대한 그 구호를 현상을 걸어서 1등한 구호가 우리가 만든 배로 우리 바다 지키자를 그 해군 공창 입구하고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건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구호를 실제적인 현실로 만든 데가 어로지도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로지도선은 정말 그 갑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아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로지도선을 계기로 국내의 그 함정, 국내에서 개발한 함정에 대한 그 성능평가 체제가 완전히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은철 박사께서. 네, 뭐 여러 가지 다 결론을 잘 맺어주셨고, 그런데 이 고속정 개발은 결국 대통령이 결재를 하시고 대통령이 돈을 만들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배를 타고 시승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그 주어진 임무를 지시하신 대로 해군, 또 우리 연구소, 조선공사, 그다음에 대학, 뭐 미국 뭐 이런 데 모아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기회로 해서 해군이 어느 정도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그런 것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빗대서 하나 더, 이거는 뭐 그 우리 방위 산업의 역사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벽돌을 하나 만든 거라 다름없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예를 들면 약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우리들이 고생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항공 산업도 언젠가는 우리가 만드는 비행기들이 우리 땅을 지켜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만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자꾸 저 북한에서 시끄럽게 합니다만은 로켓들도 우리가 만든 거가
우리 땅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뒤에서 숨어서 뭔가 공헌하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합숙을 하고 그 진해에서는 가 있던 분들 중에 하나는 이걸로 말미암아 병을 앓았어요. 그거를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그거를 기억을 하고 이게 정말 잘못한 일이다 그러는데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냐. 지금도 이런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생생한 말씀 가운데 어떤 존경과 감사를 또 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함정개발사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키스트보트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함정개발사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